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연년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느라 결혼 정년기를 넘기고서야 겨우 결혼에 성공했고 혼자였던 나에게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항상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4형제 중 둘째로 어릴 적부터 똑 부러지는 성격이라 시부모님께서는 그가 혼자서도 잘 해낼 것이라고 믿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덕분에 남편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주버님은 어머니의 말씀을 법처럼 따르는 마마보이로 맞선으로 결혼했으나 고부 갈등으로 인해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도련님은 직업 없이 지내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런 시댁 식구들 중 유일하게 저희 부부를 위해주신 분은 시아버님이셨고 남편과의 결혼도 시아버지의 추진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던 시아버지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습관도 철저하게 관리하셨기에 건강에 대해 크게 걱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5년쯤 되었을 때부터 시아버지에게 조금씩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건망증처럼 자주 깜빡거리시는 증상을 보이셨는데 어느 날부터는 남편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혼란스러워하셨고 또 다른 날에는 유일한 며느리인 저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시어머니께 낯선 사람이 집에 왔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시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고 정신이 온전하실 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시아버지의 지인 중 신경외과 의사가 한 분 계셔서 검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설마 했던 시아버지의 치매가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일찍 발견되어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중기로 접어들기 직전이라 가족들의 많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고 조언받았습니다. 저희 시댁 식구들도 시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느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니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듣고 나니 모두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웃는 날이 더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기에 그런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시부모님을 돕고 싶었지만 비록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지만 직장에 소속된 직장인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돕기 위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연년생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여유가 부족했죠. 그렇다 보니 어쩌다 시간이 맞아 시댁에 찾아가도 시어머니는 저를 반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치매가 생기기 전까지는 시댁의 행사라면 하던 일까지 미루면서 보울하던 예전의 시어머니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남편이 치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시어머니께서 많이 생각이 많아지신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두 분이 오롯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하지만 그런 마음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저는 오랜만에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하며 일을 하려고 자주 가던 카페에 들렀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투명한 유리창에 비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중후한 스타일의 남성과 마주 앉아 하호 웃으며 팔을 살짝 치고 수줍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묘한 기류가 느껴졌지만 제 추측으로 섣불리 오해를 했다간 시어머니를 난처하게 만들까 봐 카페에 들어가지 않고 테라스 테이블에 잠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10여 분쯤 기다린 후 시어머니와 그 남성분이 자리를 옮기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는 그 남성분과 손을 꽉 잡고 카페를 나섰고 그 순간 테라스에 앉아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셨고 남자와 잡고 있던 손을 급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한 뒤 제 앞에 앉아 우물쭈물하셨습니다. 아니, 너 여긴 어쩐 일이니? 뭐 약속 있니? 아니요, 어머님. 일하러 잠깐 나왔어요.
집에서 일이 잘 안 풀려서 바람 좀 쐬려고요. 그래. 그런데 애미야, 너 혹시 다 봤니? 내가 아까 저 남자랑 카페에서 나오는 거 오늘 본 건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 줄 수 없겠니? 나도 사연이 있어서 말이야. 어머님, 그럼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는 아닌 거죠? 제가 오해하는 거죠? 아버님이 편찮으신데 어머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오래된 관계는 아니야. 네 시아버지 치매 온 지 얼마 안 됐거든. 내가 좀 외로웠던 것 같아. 네 시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때로는 나한테 물건까지 던지곤 하셨는데 너무 힘들고 외로웠어. 시어머니로서 이런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구나. 변명 같지만 깊은 관계는 아니니까 곧 정리하려고 했었어. 너도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애들한테나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해주면 좋겠다. 부탁한다. 저는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러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걸 알지만 시부모님 두 분의 관계와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자 관계를 저희 한마디로 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비밀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멀리서 기다리고 있던 그 남자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동안 시어머니의 외도를 알고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죄책감에 남편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도 비슷한 일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동네 아주머니와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으며 걷는 장면을 목격했었죠.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엄마에게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엄마를 보면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이 사실을 말해버리면 저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까 두려웠거든요. 그저 아버지를 증오하고 그 아주머니를 미워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아주머니의 남편이 우리 집에 찾아와 아버지 멱살을 잡고 난동을 부린 적도 있었어요. 이런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인지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리고 남편을 볼 때마다 어린 시절의 그 감정들이 떠올랐고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심장을 찔러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그만큼 심했죠. 시어머니가 그 남자와 언제 정리할지 불안해하며 애태우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 다녀와야 할 곳이 있는데 오늘 요양보호사가 일이 생겨 오지 못하니 시아버지를 돌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선뜻 알겠다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혹시 내가 시아버지를 돌보는 동안 시어머니가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요. 제 망설임을 느꼈는지 시어머니는 먼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네가 진짜 눈치가 빠르구나. 그래, 나 오늘 그 남자 만나러 간다. 그런데 재미 보려고 가는 게 아니라 정리하려고, 정말 정리하려고 나가는 거야. 그날 너한테 들킨 후로 한 번도 안 만났어. 그 남자도 내가 피하는 걸 알았는지 연락만 했지 만나자는 소리는 안 하더라. 그래서 내가 먼저 끝내는 게 맞다 싶어 정리하려고 가는 거야. 어머님, 잘 생각하셨어요. 끊어내시는 게 맞아요. 오늘 가셔서 잘 정리하고 오세요. 저도 바로 준비해서 시댁으로 가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며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와달라는 시어머니의 전화에 저는 곧바로 시댁으로 갔고 도착하니 30에서 40분 정도 지나 있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다시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마치 한참 전부터 준비를 한 것처럼 뽀얗게 화장을 하셨고 옷도 화려하게 차려입으셨더군요. 관계를 정리하고 오겠다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마지막 모습을 예쁘게 남기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저에게 맡기고 떠난 후 저는 최선을 다해 시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의 컨디션도 좋으셨는지 약간 헷갈리시긴 했지만 대부분 온전한 기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실 때 불안함에 심장이 뛰었지만 적당히 둘러대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쯤 아이들을 시댁으로 하원시키고 시댁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도 시어머니는 돌아오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야 겨우 집에 들어오셨는데 시어머니의 표정과 행동을 보니 뭔가 이상하게도 관계를 정리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 좋은 표정이 얼굴에 가득하더군요. 그 표정을 애써 감추려고 하셨지만 제 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어린 손주들 앞에서 속상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과하게 웃는 것 같았지만 어디서 설렘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베란다로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애미야, 걱정 마라. 잘 정리했다. 그 남자를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늦게 들어온 거야. 큰 문제 없이 모든 걸 다 제자리로 돌려놨으니 이제 마음 놓아라. 그동안 너에게 큰 짐을 지운 것 같다 미안하다. 어머님, 확실히 정리하신 거 맞죠? 그분도 동의하신 건가요? 그래, 너는 내가 이 나이 먹고 거짓말이나 하겠니? 내가 여태 너한테 다 사실대로 얘기하고 이실 짓고 고해성사했잖니? 그러니까 정리하겠다는 말도 믿어야지. 나를 무슨 쓰레기 취급을 하는 거야? 너, 내 시어머니가 그렇게 웃음니? 아니요, 어머님. 쓰레기 취급이라니요. 그저 어머님께서 잘 정리하고 오셨는지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래, 믿어라. 믿어. 시어머니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처럼 본인이 불륜을 저지르고도 저에게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화를 내셨지만 저는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더 자주 찾으시며 시아버지의 치매 간호를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자신이 그 남자를 만나지 않는다는 걸 제 눈으로 확인시키려고 부른다고 했지만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시아버지 병수발을 맡기며 시집살이를 시키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저는 왠지 벌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일 요양보호사가 오고 시어머니 본인도 집에 계신데 왜 굳이 저까지 불러서 시아버지를 돌보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아버지의 식사부터 목욕까지 대부분의 일을 맡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말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반에는 집에만 계시던 시어머니가 서서히 외출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 목욕탕에 다녀온다, 운동하러 개천가를 걷는다 등등 명분을 대시며 나가셨고 그럴수록 저는 시아버지를 전적으로 돌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요양보호사도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내가 외도를 했지만 이제 이별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힘들다.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이 올 것 같아서 기분 전환 삼아 바람 좀 쐬고 오는 거니까 네가 이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우울증에 걸리면 모든 게 멈출 것 같아. 시아버지가 아픈데 자신까지 아프면 안 된다고 하시며 이해해달라고 하셔서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참아 넘기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더 도를 지나치시며 배려심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로 인해 제 일에까지 지장이 생겨 밤을 새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남자와 관계를 정리했다고 하신 시어머니가 사실은 그 남자와 계속 만나고 계셨고 둘이 연락하는 전화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시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그분 만나고 계신 거 맞죠?
자꾸 아니라고 거짓말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가족들한테 모두 알릴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 외도하는 걸 제가 돕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저도 공범인 거예요. 어머닌 분명 우울증 때문에 나가신다고 하셨지 그분 만나러 간다는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흥분하며 대꾸하셨습니다. 아니라니까. 내가 초반에 너한테 그 사람 안 만난다고 집으로 불러들여서 확인까지 시켜줬잖아. 그때도 너가 날 의심했었지. 근데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하냐고. 어머님, 제가 어제 어머님이 그분이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요. 어디 숙박업소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거 다 들었어요. 결국 제 추궁 끝에 시어머니는 그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다고 이실직고 하셨습니다. 설마 했던 게 사실임을 직접 듣고 나니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찍힌 기분이었고 더 이상은 이 짓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공범이 되어 시아버지에게도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 시어머니께 더 이상 시아버지를 돌봐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그걸 감싸줄 의사도 없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웃으며 저를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너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막지 않은 거 아니야? 내가 가족들한테 다 까발리면 나도 생각이 있으니 알아서 처신해라. 너 하나 매장시키는 거 식은 죽 먹기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가족들한테 얘기해서 어머님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다 밝힐게요.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 가족들에게 시댁으로 모여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제 행동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며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믿지 저를 믿겠냐며 자신만만해 하셨습니다.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식구들이 모두 모였고 저는 시어머니의 문제로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채 잇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선수를 치며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놀라 시어머니에게 시선을 집중했고 시어머니는 그 관심이 자신에게 쏠리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리숙하고 순진한 탓에 며느리가 이런 모함을 하는 것까지 참아야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다 못나서 그런 거겠지. 실은 내가 너희 아버지 저렇게 아프고 나서 상심이 크고 우울증까지 와서 너희 외삼촌 친구분 중에 정신의학과 의사가 있다고 하길래 카페에서 잠깐 만나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둘째 애미가 그걸 보고 그 남자랑 나랑 이상한 사이라고 오해를 하고 나한테 외도를 한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지 않겠니? 아이 어머님 오해라니요. 이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되죠. 저것 봐라.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 봐. 며느리 무서워 소원 내가 니들한테 증거까지 보여줄 수 있어. 정말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그 남자랑 외도했다고요? 어머님 저한테 아버님까지 맡기시고 그 남자 만나러 다니셨잖아요. 외도한 거 맞다고 순순히 자백까지 하셨잖아요. 제가 시어머니를 막 몰아붙이자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며 계속 우시는데 그걸 본 남편과 아주버님 시동생은 본인 엄마 편을 들며 제게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늘 시어머니는 3명의 아들들한테 둘러싸여 공주 대접을 받곤 했는데 그게 아주 딱 먹힌 거였죠. 여보 그만해. 엄마가 지금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많이 아픈데 엄마가 지금 거짓말을 하겠어. 아버지 치매 진단받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데 같이 보고도 그래 그래요. 재수씨 그만하셔. 저희 엄마 보기보다 많이 여리고 거짓말 못하는 분이세요. 이것 때문에 가족들을 전부 다 불러들이신 거예요. 아유 엄마 체면도 있지 두 분이서 충분히 얘기해도 되는 걸 너무 하셨네요. 아니에요. 아주버님 정말이에요. 여보 어머님께서 카페에서 만난 분은 얘들아 너무 다들 화내지 마렴. 나는 아파도 의사가 남자면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야 되나 보다. 며느리한테 이런 대우 받으면서 이래야 되겠니? 그리고 니들도 알다시피 네 아버지랑 엄마랑 얼마나 인꼬부부였니?
한평생 네 아버지만 보며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아프다고 다른 마음 먹는 사람으로 보였나. 니들한테 마음의 병 얻었다고 걱정 끼치기 싫어서 병원으로 안 가고 따로 만난 것뿐인데 그게 이렇게 오해를 받으니 너무 서럽다. 서러워. 내가 빨리 사라지든가 해야지. 시모는 제가 외도하는 남자 이야기를 꺼내려 하자 제 말을 가로채며 억울하다 연기를 이어갔어요. 이 말에 이 집 남자들이 벌떼로 몰려들어 시어머니를 다독이며 저보고 사과를 하라고 하더군요. 남편도 자기 형제들 눈치 보느라 제게 쓴소리를 하는데 상심이 클 시모의 마음의 병을 거짓으로 치부했다며 제게 실망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시동생은 신호를 끌어안으며 제 무례함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고 왜 이토록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했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성과 없이 저 혼자 나쁜 사람이 된 채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모가 저를 향해 자신이 이겼다는 듯 비웃음을 띠며 이 집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걸 잘 알았을 테니까 앞으로는 눈치껏 행동하고 자신과 둘만 아는 비밀은 앞으로도 발설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어차피 믿어주는 사람도 없을 텐데 서로 힘 빼지 말자고 까딱하면 제 남편과 이혼까지 시킬 수 있다며 제 왼쪽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치더라고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던 일이라 녹음도 못하고 분노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저를 믿지 않던 남편에 대한 실망감까지 합쳐져 몸소리를 쳤지만 꾹 참고 시댁을 나올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시모에게 전화가 왔는데 앞으로는 연년생인 애들 케어하면서 치매에 걸린 시부까지 도맡아 챙겨야 하니 지금 하는 일은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을 그만둘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앞으로 어머님한테 좋은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당부를 한 후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낮에 시모와 통화를 했는데 아이들 돌보면서 시부까지 챙기기 많이 힘들 텐데 이름 좀 쉬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저랑 시모랑 통화했을 때 했던 대화를 남편이 그대로 하더라고요. 이런 바보 같은 남편은 본인 엄마가 제게 이런 모함까지 당했는데도 저를 염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좀 보라며 제 차에게 본인 엄마를 못되게 구니 마음이 편하냐며 핀잔을 주는 겁니다. 결국 저는 증거를 찾기 전까지 하는 수 없이 시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셔와서 돌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시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오신 뒤부터 치매 증상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 온전한 정신으로 보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일주일 내내 온전하게 보내기도 했어요. 치매는 더 심해지기 전에 잠시 호전되는 듯한 증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에 시아버지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질까봐 노심초사하며 살뜰히 챙겼는데 다행히 한 달이 지나도 시아버지의 건강은 악화되지 않고 되려 더욱더 호전이 되어 갔어요. 시모를 비난해 한동안 저를 미워했던 남편도 시부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제게 가졌던 미움은 사라지고 고마움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일찍 퇴근하고 함께 자기 아버지와 아이들 챙기는 것을 도와주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상태가 좋아지면서 집안일이나 시아버지 챙기는 일에 손이 덜 가 그만두었던 일도 조금씩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만 일이 잘 안 풀리는 날 밖에는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것만 빼면 모든 게 다 만족스러웠죠. 제게 고마움 느껴주고 예쁘게 봐주는 시부와 그런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아이들까지 안정감 있는 생활을 하던 중 석 달쯤 되었을 무렵 시아버지가 제게 할 말이 있다며 바쁘지 않다면 잠시 같이 차 한잔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동안 많이 적적하셨던 건가 걱정되는 마음에 열린 제쳐두고 시아버지에게 갔어요. 근데 여느 때와는 달리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애미야, 애들도 모자란 아까지 챙기느라 많이 힘들지. 미안하게도 나는 내 시어머니랑 살 때보다 이곳에서 너희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너무나 좋구나. 아, 그러세요?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안심되고 좋네요. 저도 제 일할 때 아버님께서 애들이랑 놀아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해서 아버님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랑 지내면서 건강까지 호전되셔서 너무 감사하죠. 아이고 그랬니? 며느리가 시애비 감동도 시켜주는구나.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내가 기니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지금부터 내 말에 너무 충격받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내 충격이요. 아, 무슨 말씀이시길래 너도 알고 있었지? 네 시애미가 바람피는 거 아버님께서 그걸 어떻게 실은 내가 건강이 호전된 건 맞지만 치매를 앓고 있지는 않았다. 치매라는 진단을 받기 전에 네 시애미가 다른 남자가 생긴 걸 알고 그 충격에 빠져서 자꾸 정신이 멍해졌어. 그러다 보니 자연히 건망증이 심해지더구나. 근데 네 애미가 그걸 치매로 오인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아프다면 외도를 멈출 거라 생각되어 작심하고 쇼를 했단다. 하지만 반대더구나. 그래서 이 연기를 멈출 수 없었어. 아니, 아버님 병원에서 검사까지 하고 치매 확정까지 받으셨잖아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의사가 내 오랜 벗이었잖니? 솔직하게 털어놓고 날 도와주라고 부탁했다. 걱정시켜 미안하구나. 애미야, 이 나이에 우습겠지만 내 시애미와 내가 이혼할 수 있도록 너가 날 좀 도와다오. 그렇게 한참을 시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치매를 연기하게 된 사연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치매를 연기하는 동안 휴모가 저지른 만행들까지 속속히 다 듣게 되었어요. 자신을 옆에 앉혀놓고 그 남자와 야시시한 통화를 하는 것은 물론 시아버지의 증상이 안 좋음을 느낀 후부터는 그 남자를 시댁으로 끌어들여 마치 신혼부부인 척 집에서 데이트를 하고 나갔던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빈 방에 들어가 외도의 끝을 찍었다는데 상식박인 신모의 행동들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시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웠고 전 그런 것도 모르고 시호의 외도를 조용히 기다리며 정리하라고 기회를 줬던 것에 대해 시아버지에게 너무나 죄송했어요. 그래서 꼭 시아버지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자 다짐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본인 아버지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린 후 시어머니가 절 모함했던 그날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비난했던 것에 대한 사과 또한 제게 하더라고요. 미안하다며 고개도 못 드는 남편에게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됐다고 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시아버지를 도울지만 생각하라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본인이 치매인 척 연기를 할 때 모든 걸 털어놓았던 오랜버에게 부탁을 해 시어머니의 외도 현장을 모두 사진으로 담아놓았더라고요. 그 사진들을 보니 어마어마한 양이었고 거의 대부분이 민망한 스킨십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증거 수집이 끝난 후 제가 시아버지와 남편을 대신해 시모에게 연락해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았어요. 찍힌 사진 중 가벼운 사진 몇 장을 챙겨 신모를 만나기 위해 시댁에 찾아갔어요. 오후에 약속이 있다며 할 말이 있다면 빨리 하고 가라는 시모의 말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어머님께선 더 예뻐지셨네요. 그분이 잘해주시나 봐요. 내가 네 꾀에 넘어갈까봐 내가 녹음이라도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는 너는 젊은 내가 얼굴이 그게 뭐니? 아주 피골이 상접이네. 여자는 첫째도 관리, 둘째도 관리야. 대체 너한테 할 말이 뭐길래 여기까지 왔니? 제게는 정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분과의 관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머님, 마지막 기회라면 기회예요. 정리하시고 다시 아버님과 예전처럼 지내세요. 너 또 이 소리 하는 거니? 이게 오냐오냐 했더니 자꾸 기어오르네. 난 모르는 일이니까 당장 나가. 어머님, 그럼 차라리 이혼을 하세요. 이혼하시고 그분 편하게 만나세요. 왜 이렇게 숨어가면서 만나세요? 아프신 아버님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설마 이혼 안 하시려고 하는 게 아버님 재산 때문은 아니시죠?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너야말로 네 시아버지 재산 노리고 이러니 나 하나 배제되면 너한테 떨어지는 게 더 많을까봐. 이 양심도 없는 것, 너야말로 이혼당하고 싶어 한 달이냐? 너 내가 분명히 말했지,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집안 분란 일으키면 내가 네 남편이랑 이혼시킨다고. 너 오늘 아주 잘 걸렸다. 내가 오늘 끝장을 본다. 끝장은 어머님이 보시기에 생겼던데 어머님 외도 사진 제가 증거로 갖고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하고 지금 이깟 사진 몇 장 가지고 날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 시아버지 지금 정신이 나가 있는데 뭐 이혼이 쉬울 줄 알아? 그리고 우리 아들들한테는 내 말이 법이어서 내가 아니라고 하면 다이어 한우도 네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어? 이게 어디를 기어올라 기어오르긴 저는 발끈하는 시모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생각해 집에 돌아가 대화한 걸 시아버지에게 다 들려드렸어요. 반성과 뉘우침 없는 시어머니의 뻔뻔한 행동에 시아버지는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창피스럽긴 하지만 자신에게 마음 써준 거 고맙다며 이제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더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 시댁은 완전히 뒤집어졌고 시아버지가 이혼을 하겠다며 자식들한테도 통보를 하자 다들 시댁으로 몰려들었어요. 저도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는데 시어머니가 절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저는 시모가 쥐고 흔드는 대로 마구 휘둘렸고 이 집 남자들이 시모를 뜯어 말렸어요. 며느리라는 년이 온전하지 못한 시비를 종용해 시부모 이혼까지 시키려고 들어. 너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 아들이랑 당장 헤어져 어머님이 잘못해서 이혼당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아버님을 존경해요. 이제 그만 인정 좀 하세요. 내가 모를 줄 알아 너가 날 찾아와서 이혼이 어쩌고 외도가 어쩌고 할 때 알아봤어. 아주 판이 배 밖으로 나온 년인 줄도 모르고 며느리 대접을 해줬더니 그만 못해. 이 사람아 며느리가 종용한 게 아니라 내가 낼 뜻으로 이혼 소송한 거야.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픈 사람이 무슨 이혼을 원해? 당신 나 없으면 정신도 온천하지 못하면서 어쩌려고 당신이 무슨 짓 하고 다닌 줄 내가 모를 리 없다는 생각은 왜 못해? 그놈 집에까지 끌어들여서 내 눈앞에서 어떤 짓거리들을 했는지 내가 다 확인했는데 어디 뻔뻔하게 너 따위가 내 며느리를 함부로 대해 시부는 그간 모아놓은 증거 자료들을 시모 얼굴에 뿌렸고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 바닥에 나붙인 사진들을 살피고는 덜덜 떠는 몸으로 시부의 앞에 무릎까지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과 시동생도 그 사진을 보고 말이 안 나오는지 입을 못 다물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다리 밑에 매달려 당장 정리할 테니 이혼 소송만은 취하해달라며 이번 딱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 울음을 토해냈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시모를 쳐다도 보지 않고 112에 신고를 해 제가 시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여 시모는 경찰서로 연행까지 되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주버님도 그때 저한테 쓴소리를 해서 미안했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끌려가자 시아버지는 그동안 선임해 둔 변호사를 통해 일사천리로 소송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신문은 끝까지 제 탓을 하며 다 제가 꾸며낸 일이고 제가 소개시켜준 남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모한테 그 남자와 만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해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만났다는 뻔뻔스러운 거짓말까지 하는데 자신은 피해자라고 억울하다 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되려 시아버지는 시모의 이런 말들을 전부 다 녹음해 명예훼손까지 고발을 했어요. 그렇게 시부모의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시모는 땡전 한 푼 못 받고 쫓겨나 위자료로 5천만 원까지 지급을 해야 됐어요. 그 후 시모가 길바닥에 나앉게 되자 신모와 불륜을 저질렀던 그 여아 상간남은 시모에게 떨어질 돈이 없어지자 시어머니를 버리고 바로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이혼 후 시모가 부렸던 재산 욕심에 혹여나 사명제가 자신이 남기고 갈 재산으로 싸움을 일으킬까봐 모든 재산을 똑같이 3등분에 위임했고 시아버지를 모시기로 한 저희 부부에겐 조금 더 재산을 남겨주셨어요. 몇 년 전까지 가끔 들렸던 시어머니의 소식은 인력사무소에서 청소부 일을 하며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난관을 겪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온 저희는 여전히 시아버지 모시며 화목하게 잘 살고 있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런 일을 겪은 후 시아버지는 꿈이 하나 생기셨는데 바로 건강하게 살다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연세가 든 지금까지도 정말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면서 잘 지내시고 계세요.
이번 일을 통해 깨닫게 된 게 꾀부리지 않고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잡는 게 현명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결국 시어머니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꾀를 부리다 용서를 놓친 거였으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 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